내 싸구려 카메라의 케이블을 드디어 찾아냈으니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 앞서 말했듯이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소련에서 90년대의 아주 끝자락까지 밀리지아에서 근무했었어. 역주, 소련과 다수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속인 나라에서 경찰을 지칭하는 이름. 더 정확히 하자면 모스크바 근처 작은 마을에 있는 유일한 경찰서의 경감이었지. 할아버지는 과묵하고 진지한 분이었지만 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보통 좀 더 수다스러워지곤 하셨어. 내 생각에 일은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어렸을 때 나는 저녁마다 할아버지 집 부엌에서 할아버지의 경력 중 가장 흥미로운 사건들에 대해 물어보곤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할아버지가 개인 서재에 보관하고 있던 두꺼운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 일종의 일기 같은 걸 쓸 때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경험하신 것 중 가장 특이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어. 할머니한테서 몇 번씩 그 일기를 빌려와서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할아버지가 마치 수학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문학적인 문체도 개인적인 의견도 없는, 오직 확인된 사실들과 예를 들어 시신 발견 장소나 범죄 수사 전문가의 평가, 용의자 등 몇 가지 추측, 그리고 간단한 첨언들만 있었지. 내 생각에 할아버지는 여가 시간에 이 사건들을 계속 연구하며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 대부분의 사건은 네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과 일치했지만 내가 전혀 몰랐던 내용들도 몇 가지 있었어. 만약 너희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으면 할머니 댁에 가서 일기를 뒤져 내가 모르는 사건들도 읽어보고 전에 범죄 현장이었던 곳의 사진도 몇 장 찍어볼 생각이야. 잘 되면 나중에 다 같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의논도 해볼 수 있겠지. 그러나 당연하지만 모든 사진이 정확한 범죄 현장을 담고 있다고 기대하지는 말아줘. 몇몇 사건의 특정 집들은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 보지 못했기도 하고, 왜냐면 이곳 동네는 마을 전체와 마찬가지로 특정 범죄 집단으로 가득 차 있고, 자칫 전과자와 약쟁이 소굴에 잘못 들어갔다간 두 번 다신 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엔 인터폰이 설치된 곳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덧붙이자면 포포바와 같은 건 없을 거야. 역주, 포포바와는 잔지바르의 악령으로 러시아어로 발음이 우스꽝스러워 러시아판 X 같은 곳에서 밈으로 쓰인다. 대강 엉덩이 광대 같은 뜻. 다채로운 묘사를 덧붙인 괴물 따위도 없고 많은 사건들이 대단히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긴 할 테지만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아마 일상적인 현상의 틀 안에서 설명이 될 거라 생각해. 하지만 약간의 누아르, 신체 절단, 그리고 오주멀룩 가득한 아파트 계단의 낭만 정도는 약속할 수 있어. 아 맞다. 그리고 사진 퀄이 좀 낮은 것도 감안을 해줘. 난 사진작가도 아니거니와 내가 가진 건 제대로 된 카메라도 아닌 이 디지털 똥쓰레기 뿐이니까. 암튼 시작할게. 첫 번째 사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은 첫 번째 사건은 1993년에 발생했어. 이건 특히나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 게시물에 사진 몇 장을 첨부할 건데, 첫 번째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이고, 두 번째 사진은 시신이 발견된 정확한 장소야. 굳이 알아야겠다면 3층과 4층 사이의 두 번째 계단이지. 그래서 밤 10시경 수사팀이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 수사팀은 이 작은 마을에선 그냥 일반 경찰들로 구성되었지만 보통은 수사관이 포함되어 있었어. 역주, 소련, 러시아에서 형사기급을 지칭하는 말. 그리고 그들이 계단에서 본 것은 다음과 같았어. 피가 아주 줄줄 새고 있는 사람의 시체. 머리는 몸통에서 분리되어 멀지 않은 곳에 놓여 있었고, 할아버지의 말을 빌리자면 마치 누군가 씹은 듯한 상처가 나 있었어. 추리닝 바지, 스웨터, 슬리퍼로 이루어진 그의 옷은 수십 군데가 찢어져 있었고
맨살에도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고 현장에 있던 범죄학자도 이를 확인해 주었어. 사후 경직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사망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채였고 이는 나중에 4층에 살고 있고 시체에서 불과 3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피해자의 슬픔에 잠긴 미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재확인되었지. 그나저나 실제로 시체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도 바로 그녀였었어. 미망인은 누가 봐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새를 틈타 만취 상태가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어. 남편은 저녁 9시 30분경 쓰레기를 버리러 집을 나섰고 나간 지 15분이 넘어가자 그녀는 남편이 보통 아파트 건물 입구 근처에 앉아있곤 했던 남편의 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멈췄을까봐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해. 내 기억이 맞다면 아파트 창문에선 바깥 마당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직접 아래로 내려가 남편을 찾아보기로 했고 하지만 현관을 나서는 순간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남편의 끔찍한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지. 그녀는 이후에 있었던 신문에서도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진술하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부터가 흥미로운 부분이야. 그 아파트 단지의 다른 주민들을 신문해봤지만 말 그대로 아무런 추가 정보도 얻을 수 없었어. 그 누구도 소란이나 비명, 싸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던 거야. 단 한 사람도. 그 시절 아파트에 달려있던 건 방음 따윈 존재하지 않는 싸구려 문뿐이었는데 말이야. 또한 아파트 공동 현관에는 주정뱅이들 여럿도 모여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저녁 8시쯤부터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들어온 사람은 1층에 사는 할머니와 2층에 사는 미혼모뿐이었다고 했어. 그 두 사람 역시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했고 그 시간 동안 아파트를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건 큰 개일 거라고 의심했어.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을 그렇게 훼손시킬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겠어. 그러나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 아파트 단지에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2명 있었지만 그들의 개는 그런 상처를 입힐 만큼 크지 않았고 이는 나중에 검시관의 확인도 받았어. 머리는 마치 큰 동물의 이빨로 물어뜯은 것처럼 몸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척추는 여러 곳이 말 그대로 갈려 있었어. 또한 다리 중 하나에는 매우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검시관에 따르면 마치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처럼 매우 고의적으로 보인다고 했어. 위턱과 아래턱의 모든 이빨이 깨끗한 자국을 남겼는데 이는 일반적인 검시관 업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었지. 그 검시관 역시 그런 것을 본 적은 확실히 없어 보였고 물린 자국은 개가 문 것과 비슷했지만 매우 컸고 48개의 이빨 자국이 있었는데 보통 개는 때로는 조금 더 많고 때로는 약간 더 적을 때도 있지만 42개 정도만 있을 뿐이야. 이제 내 의견 몇 가지를 말해볼게. 정말 커다란 개는 실제로 15분에서 20분 안에 성인 남성의 머리를 몸에서 분리할 수 있어. 너 자신도 큰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를 확인해 줄 수 있어. 아니, 우리 개가 누군가를 죽인 건 아니고 큰 뼈는 10분 정도면 씹어서 끌어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로 그런다면 엄청난 소음과 비명소리가 들리겠지. 물론 그 개가 한 입에 그 남자의 성대를 찢어버리고 시작했다면 비명소리는 별로 없었겠지만 턱 크기를 고려해보면 아마 가능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떻게 주인이 없는 거대한 개가 아파트를 드나드는 걸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었을까? 그런 동물들은 기억에 남게 되기 마련인데. 또 하나 이상한 점은 피가 시체 근처에서만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 계단 자체에는 위아래 어디에도 피가 없었어. 마치 먼저 그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침묵 속에서 머리만 뜯어낸 것처럼 말이야. 우리 개가 예전에 길 잃은 개를 공격한 적이 있는데 아주 피범벅이었어. 집까지 오는 내내 턱과 가슴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 그리고 알다시피 인간은 개보다 피가 훨씬 많고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 모든 것이 깨끗했었거든.
그래서 우리의 범인은 층사이 계단에 나타나서 성인 남성의 머리를 조용히 뜯어먹고 저항의 흔적도 없이 몸에 수십 군데의 상처를 남긴 다음 사라진 커다란 무언가라는 거였지. 공식적으로는 들깨 공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어. 지역의 모든 개 포획자들을 다그치는 말과 함께 말이야. 두 번째 사건. 우연히 이 사진들을 발견한 김에 한번 얘기해볼까 해.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항상 나를 사로잡았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니까. 언젠가 한번 내가 직접 그 숲에서 작은 불빛들을 본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바지에 지려버릴 뻔했지. 첫 번째 사건보다 길어질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해도 세 번째 이야기도 얼마나 길어질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1995년 겨울에 일어난 일이야. 어느 날 저녁 8시경 낯선 방문객이 지역 경찰서에 찾아왔어. 그는 지역 교회의 신부였는데 그 교회는 또한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외딴 곳에 있는 곳이기도 했지. 그는 한동안 받아온 협박을 신고하러 온 거였어. 신부는 찢어진 공측 페이지에 삐뚤빼뚤한 대문자로 쓰인 쪽지들을 한 무더기 가져왔는데 쪽지에는 틀린 철자가 하도 많아서 그날 밤 근무했던 경찰관이 한바탕 웃어댔지.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 신부의 말에 따르면 처음엔 3일에 한 번씩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매일 우편함에 그런 쪽지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 신고하기로 결심했다고 해. 신고 내용에 추가할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신부는 최근 자신의 아파트에서 찰싹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머뭇거리며 덧붙였어. 마치 누군가가 맨손으로 복도와 부엌의 리놀륨 바닥을 찰싹찰싹 때리기라도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매우 명확하게 들렸다면서. 무슨 일인지 실제로 확인해봤냐는 질문에 그는 너무 무서워서 방을 나갈 수 없었고 그저 신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라고 답했어. 신부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게 분명해 보였고 경찰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신고는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어. 하지만 밀리지아에 있어서 바쁜 시기였고 신부의 정신 상태가 좀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그 사건과 그의 세부 사항들은 한동안 잊혀졌지. 약 일주일 후 수사팀에 전화가 걸려왔어. 첫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공터 숲속으로 약 200에서 250m 깊이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던 거야. 그리고 그건 그냥 아무나의 시신이 아니라 아마 짐작했겠지만 바로 그 신부의 시신이었지. 시신의 상태는 정말 끔찍했어. 손과 다리의 근육 조직이 거의 모두 사라졌고 몸은 시반과 흉터로 뒤덮여 있었어. 얼굴의 형태는 부패로 인해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가 입고 있던 유일한 무언가였던 십자가와 긴 머리카락 그리고 수염 덕분에 아주 빠르게 알아볼 수 있었지.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발견되기 7일 반에서 8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또한 시신이 실내에 오랫동안 보관되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어. 겨울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썩어있지 않았을 테니까. 시신을 발견한 노인도 평소에 매일 같은 숲길을 개와 함께 산책했고 시신은 그날 아침에야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를 확인해 주었지. 또한 특히 기묘했던 점은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수많은 흔적들이 마치 사람 손자국처럼 보였다는 것이었어. 그건 손자국처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손자국이었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었지. 할아버지가 말했었어. 그런 자국들이 숲 주변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눈이 치워진 산책로가 아니라 그 주변 눈더미 위에 나 있었어. 시신이 끌려간 흔적은 없었고 나머지 발자국들은 모두 그 노인과 경찰의 것이었지. 전날 밤에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그 전에 난 거면 손자국들은 덮여버렸을 테니 따라서 시신은 그곳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연하지만 저절로 그곳에 나타난 것도 아니었을 테였어. 노인, 인근 주택 거주자, 근처 공동차고의 경비원들을 신문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어. 노인이 그 공터에서 개나 고양이, 쥐, 그리고 까마귀 등 동물 사체가 나타난다고 계속해서 불평해왔다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야. 그는 밀리지아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노인은 직접 동물을 묻어야 했지. 또한 그는 수사관들에게 사탄 숭배자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늘어놓기도 했어.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외딴 곳이었고 가장 가까운 집도 600~700m 떨어져 있었으며 그 공동차고도 마찬가지였지. 근처에 차가 정차한 적도 없었고 수상한 사람은 고사하고 큰 가방이나 소포를 든 평범한 사람조차 목격되지 않았어. 말 그대로 아무런 단서도 없었지. 하지만 그때 누군가 쪽지에 대한 걸 떠올렸어. 초기의 쪽지들은 다소 단순했어. 기본적으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 와 같은 협박이었지. 하지만 나중에 온 쪽지들은 좀 더 흥미로웠어. 할아버지가 기억을 되살려 말씀하시길 너의 그 십자가를 빼지 않으면 굶주린 자에게 너의 육신을 먹이겠다 였다고 해.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그것이 무엇에 관한 내용들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지.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쪽지에는 오류가 많았어. 내가 알기로는 필적 감정은 하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이 신부의 아파트를 방문하러 간 동안 그 쪽지에서 지문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문가들에게 보내졌어. 집은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지만 문은 잠겨있지 않았어. 바닥에 찰싹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신부의 말을 기억하며 큰 기대 없이 지문이 있나 보려고 복도와 부엌의 리놀륨 바닥을 확인했는데 몇 개의 선명한 손자국이 발견되면서 돌연 큰 성과를 얻게 되었지. 그 커다란 손가락은 분명 신부의 것이 아니었어. 그 손가락은 망치질하는 사람이나 대장장이의 손가락 같았지.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 그 외에는 아파트 안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어. 성화 같은 눈에 띄는 귀중품들은 모두 그대로 있었지. 하지만 그 신부는 고아였고 독신이었으며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었어. 요약하자면 쪽지에 묻은 지문은 바닥에 묻은 지문과 일치했지만 지역 경찰서나 더 큰 지역 기록 보관소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지문이 없었고 한편 검시관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손과 다리 근육은 동물에게 먹힌 것이 아니라 메스나 작고 매우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외과 수술에 필적하는 정확도로 깔끔하게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어. 그의 몸에선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고 알려진 독극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지. 밀리지아는 신부의 교회 교구민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어. 신부는 지역 밀리지아에 살해 협박을 신고한 날 이후로 교회에서 목격되지 않았었고 신고를 하러 왔던 건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였으니 따라서 신부가 집으로 가던 길에 혹은 집 문이 열려있던 상태였던 걸 고려하면 그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었지. 이웃들을 신문한 결과 그는 그날 집에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한 노부인이 밤 9시경에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거야. 노부인은 수상한 소리도 수상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지. 사건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어. 혹시 모르니까 지역의 모든 정신질환자들을 검사했어. 수사관들은 어떻게든 그 이상한 손자국 단서와 연결해보려고 했었지. 처음에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로 시작했어. 체첸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결국 밀리지아가 마을의 거의 모든 정신질환자들을 검사했음에도 지문이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그 시점에선 어떤 결과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지역 사이비 종교 신봉자의 소행이라고 치부해버렸어.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모 사건 때문에 당시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매우 쉬웠었지. 물론 만약 그 신부가 경찰서에 왔을 때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았다면
다른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고 그 정보로 사건이 해결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가진 정보가 전부야. 그리고 내 생각에 이 사건은 정말 어떤 신비스러운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아. 그나저나 밤 11시쯤에 그곳을 찍은 사진이 하나 더 있어. 처음에 말했던 그 작은 불빛들 말이야. 확대해봐도 아무것도 안 보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너무 밝게 터져가지고 혹시라도 그것에게 보여졌을까봐 무서워서 찍고 난 다음에 바로 그곳에서 도망 나왔어. 내가 겁쟁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 숲은 정말 으스스하게 느껴지거든. 불빛은 공터가 있는 곳 주변에 있어. 담배 불빛은 확실히 아니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기엔 너무 머니까. 작은 모닥불이나 오토바이 불빛일 수도 있어. 거기에는 차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정체는 미스테리야. 세 번째 사건. 이번 사건에는 추자연적인 것처럼 들리는 내용은 많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누군가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느냐이기 때문이지. 그럼 시작할게. 이 사건은 1991년에 일어났어. 힘든 시기였지. 당시 러시아의 무관심과 전반적인 비전문성은 극에 달했고 그것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 그 누구도 내일과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했지. 모든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이유로 매우 좋지 않은 주소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건물은 이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어. 내가 기억하는 한 이 특정 아파트는 항상 좋지 않고 위험한 곳으로 여겨져 왔어. 물론 귀신이나 그런 헛소리 때문은 아니고 이유는 훨씬 간단했어. 이곳은 예전에 기숙사였는데 당시에는 사회 최하층의 사람들이 가득했거든. 강도, 칼부림,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었어. 어렸을 때 나도 그곳에 말하자면 관습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한 번 있었지. 근처에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창문에서 사람 머리가 날아와 내게서 약 30m 앞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 소문에 따르면 약쟁이들이 말다툼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왜 내가 사진을 찍으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더 잘 이해시켜주기 위해서야.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파트 2층에서 한 가족이 살해당했어. 그 가족은 미혼모와 7살 딸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1살짜리 아기로 구성되어 있었지. 그들은 극도로 가난했고 옆집에 사는 할머니에 따르면 불쌍한 할머니는 시체를 발견하고 심장마비 직전까지 갔었어. 어머니는 직업이 없었고 끊임없이 술을 마셨으며 종종 수상한 남자들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해. 딸은 사실상 집이 없는 거나 다름없었고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다닌 적이 없었어. 아기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았는지는 불분명했지.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진실에 더 가까워지려면 옛 소련의 할머니들이 하는 말은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모든 건 엉망진창으로 보였어.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이는 결국 시신이 발견되게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되었어. 시신들을 처음 봤을 때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사건처럼 보였어. 좀 과도한 폭력이 가해진 것 같긴 했지만 각 시신에는 약 30개의 칼자국이 있었거든. 상처는 최소 2일 전에 생긴 것으로 보였어. 범죄학 전문가는 이미 사망한 시신에 상처를 입혔다는 이론을 제시했지. 어머니는 부엌에서 살해당했어. 몸싸움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고 가구는 뒤집혀 있었으며 냉장고 손잡이는 뜯겨져 나가고 접시 몇 개가 깨져 있었어. 그리고 어울리지 않게 비싼 보드카 한 병과 썩어가는 고급 음식들이 낡은 싸구려 탁자 위에 마치 그림처럼 놓여 있었지. 딸은 잠을 자던 중에 살해당한 것처럼 보였어. 왜냐하면 자기 침대에 웅크린 자세로 어떠한 저항의 흔적도 없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지. 아기는 누나의 방에 있는 아기 울타리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
아기의 존재는 그 노부인 그리고 나중엔 다른 이웃들에 의해서만 확인되었어. 기저귀도 이유식도 유모차도 출생 증명서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가능한 일이었지. 하지만 집을 둘러보기만 하는 걸로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어. 냉동고에 값비싼 음식과 술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 안에는 거액의 현금이 숨겨져 있었어. 값싼 포장지 안에 말 그대로 돈 뭉치가 몇 개나 숨겨져 있었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도둑으로부터 돈과 귀중품을 숨기는 일반적인 방법이긴 했어. 하지만 왜 그 돈들이 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족의 아파트에 있었던 걸까? 그 귀중품과 살인사건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건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었어. 마당에 있던 이웃과 지역 알코올 중독자들을 추가로 신문한 결과 3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어. 첫째, 살해당한 여성은 이곳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렇고 그런 이유로 그녀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지. 둘째, 다수의 증인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낯선 남자가 그녀를 방문하기 시작했어. 그는 지역 주민이 아닌 게 분명했고 증인마다 묘사가 약간씩 달랐긴 하지만 특정한 인상착의를 그려냈지. 유령의 남성, 머리는 완전히 대머리였으며 항상 같은 갈색 3피스 정장, 에나멜 구두, 나비 넥타이를 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아주 돈이 많아 보였다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수사관들에게 그의 외모나 얼굴에 대한 뚜렷한 특징을 제공하진 못했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 동네에 거의 혹은 절대 오지 않았어. 그리고 왜 아무도 그를 강도질을 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야. 왜냐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절대 환영받지 못했거든. 그리고 그가 아파트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은 많았지만 그가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용의자의 이상하고 독특한 말투였어. 그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 따르면 그의 말투는 화려하고 예술적이며 고풍스러우면서도 매우 공손했다고 해.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었지. 모든 목격자는 그가 질문을 했다는 것은 기억했음에도 말이야. 그러나 이런 곳에선 보통 주민들이 술에 취했거나 마약을 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드문 일은 아니긴 했어.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주에 최소 3번은 목격되었지만 밀리지아가 도착했을 때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게 된 지 3일이 지났을 때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중요한 정보는 그 남자가 이 아파트에 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피해자는 방문자 받기를 중단했고 그녀의 집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침묵에 빠졌다는 거였어. 고함 소리도 큰 소음도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지. 그래서 대부분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아기의 존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사망한 여성이 임신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 후 시신은 검시관에게 인계되었고 시신들을 차에 실을 때 마치 모든 뼈가 부러진 것처럼 보였다고 해. 사실상 봉제 인형 2개와 다름없었지. 집을 추가로 수색했지만 수사관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어. 강제 침입 흔적도 없었고 피해자의 혈흔 외에는 다른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 테이블 위에 보드카 병과 잔도 당연히 지문 검사를 했지만 피해자의 지문만 발견되었고 그녀의 집 문손잡이에는 너무도 다양한 손가락들의 지문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그 손가락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과 일일이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지쳐버렸지. 어쨌든 거의 모든 지문은 최소 2주 동안 그녀를 보지 못한 지역 논팽이들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검시관 보고서는 이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어. 실제로 시신에 난 상처는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한 지 하루 정도 지난 시점에 생긴 것이었어.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게 아니야. 부검 결과 두개골과 경추를 제외한 신체의 모든 뼈가 극도로 약해졌고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던 거야. 시신 자체에 그러한 손상의 흔적이 없었으므로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부러진 것은 확실히 아니었어. 게다가 직접
인체의 모든 작은 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거기에 그 후 시신은 너덜너덜한 피 묻은 자루처럼 보일 것이고, 뼈에 가해진 손상은 전문가에게 고농도 불산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 이론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 첫째, 그 정도 농도의 불산은 극심한 화학적 화상을 남겼어야 한다는 것. 어머니와 딸의 뼈가 모두 심하게 손상된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런 효과를 얻으려면 불산에 목욕을 해야 했을 테지. 그러나 표면에는 그 흔적이 전혀 없었어. 둘째, 불산은 인체에 화학 물질을 남기기 때문에 검사에서 분명히 검출되었을 텐데 뼈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이상한 점은 칼슘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 뿐이었지.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앞서 신문을 받았던 목격자 중 한 명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 그는 용의자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 난방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던 거야. 할아버지는 지체 없이 요원 2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이동했고 정말로 난방시설 구역으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었어. 용의자가 자물쇠를 따서 열었는지 아니면 부주의한 작업자들이 닫지 않고 그냥 두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든 규정에 따르면 그 문은 잠겨 있어야 했었지. 사진에서 바로 그 난방시설을 볼 수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은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거기에는 실제로 자물쇠가 걸려있고 철조망에 있는 콘크리트 벽을 넘어가는 것은 내 기준에선 썩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 아무튼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곳에 가서 안에서 일하고 있던 중년 여성 2명을 만났어. 참고로 규정에 따르면 항상 대여섯 명의 직원이 근무해야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도 아마 그것 때문이었겠지. 그들은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어색하게 행동했어. 마치 두려워하는 것처럼. 용의자에 대해 묻자 그들은 초조하게 웃으며 그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어. 그 사람들이 나를 속여먹으려 드는 방식이 상당히 만화스러웠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하지만 그 당시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요원 1명만 정문과 그 2사람을 감시하도록 남겨두었어. 다른 부하 1명은 그 지역 수색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들여갔고, 그나저나 건물 상태가 꽤 안 좋았어. 사진에서 보다시피 매우 오래된 닫힌 건물이었지. 그래서 곳곳에 습기와 녹이 있었고 전구 10개당 불이 들어오는 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손전등을 사용해야 했어. 그러다 그 건물의 가장 구석진 곳, 아마도 수년 동안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을 그곳에서 아기의 재킷이 얼기설기 얽힌 파이프 사이에 걸려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할아버지와 그의 부하 직원은 그 지역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 그러나 말 그대로 건물 안에 모든 배관 밑을 뒤졌음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나중에 도착한 범죄학 전문가조차 지문은 물론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어. 아기의 재킷에는 혈흔은 물론 다른 어떤 흔적조차 존재하지 않았어. 마치 방금 세탁한 것처럼 깨끗했지. 나중에 그 2 중년 여자가 신문을 위해 불려왔는데 한 명은 아무것도 본 것도 아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 명은 첫 신문 후 자취를 감추게 되었어. 그녀의 우울한 술주정뱅이 남편이 나중에 한 말에 따르면 그녀는 짐도 챙기지 않고 집을 나갔다고 했지. 밀리지아는 남편과 동료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고 가능한 모든 연결고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어. 모든 면에서 그 여성들은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거야. 심지어 그들의 지문을 채취하여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지문과 대조해보았지만 당연하게도 실패로 끝났고 그 시점에서 사건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더 이상 파헤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다 갑자기 한 달 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체를 발견했던 그 노부인으로부터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오게 돼.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현재는 폐쇄된 그 집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면서. 수사팀이 출동했어. 할아버지는 그 상황의 비현실성을 거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집의 폐쇄된 문에는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정말로 안에서 아기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30분이 걸렸고
실제로 그 집에서 아기를 발견해냈지. 그런데 아기가 눈이 없었어. 그러니까 피나 다른 흔적은 전혀 없이 그냥 눈만 없었던 거야.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눈은 수술로 제거된 상태였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얇은 분홍색 피부층이 덮여 있었고 마치 성형수술 후처럼 작은 흉터가 남아있었지. 그 외에는 부상이나 병리학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 아기의 운명이 궁금하다면 그는 처음에는 어린이 병원으로, 그 다음에는 영아 고아원으로 옮겨졌어. 그 후로 그 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어. 이 모든 걸 타이핑하느라 피곤해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할아버지의 이론과 내 생각 몇 가지를 덧붙이도록 할게. 할아버지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그 아기가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에게서 3피스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팔렸고, 하지만 거래에 문제가 생겨 그 남자가 목격자인 어머니와 딸을 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 살해 수법은 훨씬 불분명했어. 칼로 찌른 건 수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거나 뼈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간 경로를 숨기기 위해서였다고 가정해봐도 두 시신의 상처는 매우 무작위적으로 보였어. 신체의 어떤 부위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어떤 부위는 손도 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독극물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다음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시체에 그렇게 많은 돈을 그대로 둘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그렇게 뻔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난방시설에서 발견된 두 여자와 이 돈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는 나도 도무지 모르겠어. 그나저나 둘 중에 사라진 여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종종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며 그녀의 행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곤 하셨거든. 아마 누군가 그 여자를 정말 그렇게까지 겁먹게 만들었나봐. 그리고 그 아기 재킷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 다음으로 이상한 건 아기. 피해자는 아기를 어디서 얻었을까? 훔친 걸까? 아니면 집 앞에 버려져 있던 걸까? 알다시피 눈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수술로 생긴 흉터는 한 달 만에 아물지 않아. 혹시 다른 아기였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왜 그랬을까? 또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를 본 사람들은 아이의 이마 오른쪽에 모반이 있었다고 말했어. 눈이 없는 아기도 똑같은 모반을 가지고 있었지. 살인범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으니 밀폐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 이야기에는 미스터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 아무튼 여기까지야. 너희 중 누군가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많지 않다고 깔 수도 있겠지만 이 다음 사건에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풍부하게 담겨 있으니 걱정하지 마. 네 번째 사건. 우선 가장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줘야 할 것 같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먼저 전할게. 사진을 찍으러 나갈 시간을 잘못 골라서 그곳에 있던 소름 끼치는 놈 때문에 거의 바지에 지를 뻔했을 뿐만 아니라 뭐 보이는 것도 없었거든. 하지만 이 사진들 중 몇 장은 다른 이야기에도 꽤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번 이야기는 장소를 너희의 상상에 맡겨야 할 것 같아. 어떤 곳은 너무 멀거나 너무 소름 끼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사건이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해. 그럼 시작해볼게. 때는 1992년. 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마을의 밀리치아에서 복무 중이던 때 어느 날 이상한 남자가 서에 나타났어. 그는 어색하고 수줍어하며 누가 봐도 긴장한 듯 보였지. 할아버지 말씀으론 그는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은 술 취한 불황자처럼 보였다고 해.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제대로 된 신분증과 제대로 된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지. 그가 한 말을 요약하자면 그는 마을에서 가장 외지고 험한 지역 중 하나인 공동차고와 버려진 기차 차량기지에서
친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어. 첫 번째 사진에 그 기지의 문을 볼 수 있어. 도대체 왜 초록색으로 빛나는진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고 나는 그 차량 기지가 왜 거기에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그 작살난 선로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 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그 사라진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아지트 같은 곳이 있는 진짜 백이 방랑자들이었다고 해. 또한 근처에 고철과 구리를 팔 수 있는 곳도 있었고, 역주, 훔친 고철과 구리를 파는 건 90년대에 많은 불황자들에게 있어서 생존에 필수적인 일이었음. 자기들이 직접 오는 대신 실제로 법적 서류를 가진 특사를 보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아무도 원숭이 집에서 밤을 보내거나 역주, 주정뱅이와 불황자들이 수용되는 깜방을 가리키는 러시아 속어, 당시 널리 퍼져있던 관행인 밀리치아의 미제 사건 해결을 돕기 위한 희생양으로 이용당하고 싶진 않을 테니까. 그가 설명했듯이 그곳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불과 4월 전에 불황자 중 한 명이 소변을 보러 모닥불에서 떨어졌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거야. 30분쯤 지났을 때 그의 친구들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즉석 횃불을 만들어 들고 그를 찾아 나섰어. 혹시 길가 도랑에서 잠들어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구를 찾지 못했고, 물론 술 취한 불황자들이 야간 수색을 그렇게 잘 할 것 같지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친구는 다음 날도 모레에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특히 그날 밤 보드카 한 병도 같이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이었지. 그들에게 있어서 보드카는 친구가 갑자기 도망간 것을 정당화할 만큼 값비싼 물건이었던 모양이야. 사라진 친구는 그 외에 자기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두들겨 패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다음날 밤 그들 중 또 다른 한 명이 훨씬 더 끔찍한 상황 하에서 실종되었어. 전과 비슷하게 그들 중 한 명이 소변을 보기 위해 모닥불에서 잠시 떨어져 나왔는데 모닥불 불빛을 벗어나 덤불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끔찍한 비명을 질렀고, 또한 그 비명은 갑작스럽게 끊어졌어. 이 소리를 들은 다른 불황자들이 그를 구하러 달려갔고, 그런데 그 순간 그 특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모종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었어. 자신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해. 그런 일까지 대비해서 미리 횃불을 만들어 놓는 사람은 없으니까. 반면 그의 친구 중 몇은 어둠 속에서 모닥불의 희미한 불빛에 간신히 비춰진 무서운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어. 그 다음 있었던 일을 요약하자면 그들은 엄청나게 겁을 먹은 채 모닥불로 돌아간 후 아침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쯤에서 결국 불황자들은 자신들의 적인 밀리치아의 도움을 청한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밀리치아는 법적으로 그의 신고를 거부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신고는 받아들여졌지만, 담배 한 대 피우는 동안 논의된 후 미친 노숙자의 헛소리나 일종의 장난으로 치부되며 기각되었어. 밀리치아는 이미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 하지만 다음 실종 사건은 그들이 조치를 취하게 만들게 돼. 이번엔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사라졌던 거야. 그는 술과 여가 시간에 자신의 차를 몰고 드라이브하는 것을 좋아하는 극히 평범한 남자였지. 그의 아내에 따르면 그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고, 예고 없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 적이 없었는데 이틀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다고 했어. 왜 그녀가 처음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남편의 실종을 신고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아마 짐작했겠지만 바로 그 불황자들의 아지트 근처에 있던 공동차고였지. 그는 그곳에 차를 세워두고 익숙하고 가장 빠른 길인 옛 철길을 따라 집으로 가곤 했었던 거야. 그의 실종과 노숙자들의 실종을 연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 사진에서 보다시피 철길 양쪽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어. 반대 방향도 비슷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다리가 하나 있는 것만 제외하고.
난 그 다리에는 올라가지 않기로 했어. 어렸을 때 거기서 시체를 본 적이 있었거든. 시체 자체는 그다지 흥미로운 건 없었어. 흔한 90년대 후반 이야기였지. 다리를 지나면 오른쪽에는 숲이 더 있고 왼쪽에는 철도와 오래된 창고들을 분리하는 콘크리트 벽이 있었어. 당시에는 거의 버려진 상태였고 2000년대 중반에 철거되었지. 그 후 그곳에 건축자재 시장 같은 것이 건설되었지만 지금에 와선 그곳도 버려진 상태야. 아마도 뭐 저주라도 받은 땅인가 보지. 그리고 그렇게 1.5km 정도를 가면 도시의 비교적 문명화된 지역에 도착하게 돼. 처음에는 당연히 불황자들을 의심했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약 정말로 그들 중 누군가가 유죄였다면 그 특사는 경찰에 알린 후에 도망쳤을 것이었지. 어찌됐든 요원 한 명이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 파견되었어. 그 요원이 멍청이였던 건지 불황자들이 늘 있던 곳을 떠난 건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한편 할아버지는 부하들을 데리고 시신을 숨기기에 아주 적합해 보이는 그 오래된 창고들을 방문했어. 당시 거기에는 경비원 하나도 없었으니까. 지루한 디테일들은 건너뛰고 그들이 거기서 발견한 것은 바로 혈흔이 묻은 체크무늬 셔츠였어. 실종된 남자의 아내에 따르면 그 셔츠는 남편이 집을 나설 때 입고 있던 것이었고 그 외에도 그 창고엔 온갖 쓰레기와 매트리스 몇 개가 놓여 있었지. 또한 수사관들이 셔츠를 발견한 방은 창고의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깨끗하기도 했어. 전문가들은 즉시 지문을 감식했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어. 그 지문은 당신은 거의 잊혀진 상태였던 15년 전 솔리캄스크 근처 교도소에서 탈출한 2명의 죄수의 것이었던 거야. 참고로 그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수감됐었어. 내 기억으론 강간이랑 또 다른 무언가로. 한 명은 이 지역 주민이었고 다른 한 명은 모스크바 출신이었지. 지역 주민은 당시 62세였고 모스크바 출신은 41세였어.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이 지역 출신 탈옥수가 살았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었어. 그의 집은 도시의 꽤 위험한 지역 아파트의 1층에 있었지. 아파트 건물의 상태는 심각했고 지금은 철거됨. 그 집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의 주택기금 소유였어. 탈옥수가 만약 합법적으로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다면 꽤 놀랐을 테지. 하지만 어쨌든 아무도 살고 있던 상태는 아니었어. 문, 합판 조각이 이미 부서져 있었기 때문에 자물쇠가 뜯겨나감. 열쇠를 딸 수고는 들이지 않아도 되었지. 집 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욕실 안은 과장 없이 마굴이 따로 없었어. 복도 바닥과 벽에서 처음으로 혈흔이 발견되었고 욕실에는 시신의 일부가 가득 담긴 욕조가 있었는데 총 3명의 시신이었지만 내가 알기론 머리와 몸통은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해. 현장에서 찾지 못한 도끼로 토막낸 흔적이 역력했어. 그 시신들은 더럽고 차가운 물에 둥둥 떠 있었지. 수도 공급이 오래전에 끊겼는데 그 물을 어디서 구했나 몰라. 부패와 배설물의 악취가 지독했는데 변기는 말 그대로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어. 하지만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1층과 3층은 아무도 살지 않았고 2층에는 눈먼 노인 한 명만 살고 있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지. 부엌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핏자국이 묻은 큰 깡통, 감자가 반쯤 찬 자루, 그리고 사람의 뼈 더미가 구석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때 수사관들은 깨달았어. 탈옥수들이 아파트 전반에 걸쳐 지문을 남겼던 그 탈옥수들이 도대체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사람을 먹고 있었던 거라는 것을. 음식은 거기 있던 그 감자처럼 그냥 훔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들은 시체를 먹고 있었어. 모든 것이 이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지.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을 신문했지만 수사관들은 새로운 단서를 얻지 못했어. 총 10명 미만이었던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낯선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주장해왔지만, 그러나 그 눈먼 노인만이 밀리지아가 그 아파트를 방문하기 전날 밤
누군가 몇 시간 동안 그의 아파트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어.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고 2명의 요원이 아파트에 남아 매복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곧바로 검찰로 가서 연방 수사를 요청했어. 이 사건은 할아버지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사건이었고 만약 여기서 더 심각해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사건은 할아버지에게서부터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넘겨졌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거의 아무도 할아버지에게 반문하려 들지 않았지. 그 아파트에서 밤을 지새우며 악취와 혐오감에 거의 미쳐버릴 뻔했던 그 2 요원은 그 불쾌한 임무에서 해방되었지만 어찌됐든 그 살인범들은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았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사건을 넘겨받은 연방수사관들에게 철저히 조사를 받았고 할아버지와 그의 직속 상관들은 모두 부주의하다고 한 소리 들었지만 아무도 직위를 잃거나 강등되지는 않았어. 이제 내가 가진 남은 정보라곤 담배 타임 중 주고받는 소문으로 분류될 만한 것밖에 없지만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야지. 설령 내가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할지라도 범인들의 흔적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큰 숲 근처에서 발견되었어. 그곳엔 산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어. 실제로는 약 40채의 집으로 이루어진 시골 주택 협동조합에 더 가까웠지만 내 생각엔 아마 거기서 신고를 한 것 같아. 하지만 연방경찰은 2 사람 다 체포하진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 연방경찰이 숲속에서 그들을 쫓고 있던 때 갑자기 둘 중 나이 많은 쪽이 땅에 누워 미친 사람처럼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알고 보니 그는 다리가 무언가 무거운 물체에 의해 부러진 것이었고 그의 친구는 혼자 탈출한 거였지. 그는 차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에게서 단 한마디도 얻어낼 수 없었어. 그는 마치 짐승처럼 낑낑거리고 으르렁거릴 뿐이었지. 수색대가 개를 동원해 숲 전체를 구석구석 뒤졌음에도 젊은 쪽의 죄수는 끝끝내 찾지 못했어. 나이든 쪽은 서까지 가는 내내 낑낑거리고 몸을 떨었지만 어느 순간 조용해졌고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혀를 물어뜯어 잘라버린 것이었지. 의사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는 비협조적이었고 공식적으로 정신질환자로 인정받아 남은 생애 동안 어딘가에 특수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었다고 해. 이해할 거라 생각하지만 나도 할아버지도 저 부분의 내용은 한마디도 보증할 수 없어. 하지만 사건의 제대로 된 버전은 하나뿐이고 거기엔 미스테리 같은 건 없어. 2 탈옥수는 15년 동안 어딘가에서 방황하며 우랄에서 모스크바까지 왔어. 그들은 여행 중에 많은 일을 겪었을 테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했던 거야. 아마도 다른 불황자나 지나가는 관광객이었겠지. 그리고 이 경험은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고 그들은 인육을 갈망하게 된 거야.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메뉴로 눈을 돌렸고 나이든 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점점 더 짐승 같은 존재로 변해갔으며 그리고 모스크바 지역에서 그들은 더욱 대담해져서 없어지면 누군가 찾으려 할 수도 있는 사람을 먹게 되었던 거야. 왜냐하면 일단 수사가 시작된 후에 그 둘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또 다른 요인도 있어. 그들은 거의 동물과 같은 위기 감지 능력을 가지고 항상 밀리지아의 추격을 하루 이틀 차이로 떠돌렸으니까. 그나저나 이 사진들을 찍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 이론상으로는 그들 중 한 명이 아직도 도망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쯤엔 이미 그는 아주 늙었겠지만 그 장소들은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된 문명으로부턴 꽤 떨어져 있거든. 그리고 그날 밤 그 눈먼 노인이 겪었던 일 같은 건 절대 겪고 싶지 않아. 이야기의 그 부분은 항상 날 소름 끼치게 만들어. 5번째 사건. 이번 사건은 1996년 여름에 발생했어. 이 사건은 이전 사건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첫째로 좋은 동네에서 발생했고 그나저나 내가 살던 동네이기도 했지. 둘째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 이야기를 이미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어.
어느 날 밤 새벽 1시경 한 남자가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울고 있는 여자를 아는 채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할아버지가 일하던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어.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그를 진정시키고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지. 32세 소규모 사업가인 그를 그날 저녁 친구들이 방문했고 27세 주부였던 아내에게 8개월 된 남자아이였던 아이를 데리고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가라고 했어. 도대체 어떤 친구들이 무슨 방문을 했길래 아내에게 아이를 데리고 밤 11시에 집을 나서라고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지만 수사관들은 이 방문과 다음에 벌어질 일을 연관시키려고 지역의 큰 갱단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어. 그와 그의 사업 모두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친구들에게 보호비를 지불했던 게 틀림없었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 약 1시간 하고도 10분쯤 후 그는 마침내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내를 걱정하기 시작했어.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아내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를 돌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그때 갑자기 그는 어둠 속에 뒤집혀 있는 유모차를 마주치게 돼. 유모차는 첫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 엎어져 있었어. 지금도 그렇듯이 당시 그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가장 가까운 가로등은 약 30m 떨어진 곳 숲 가장자리를 따라 난 산책로 근처에 놓여 있었어. 그래서 밤에는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지. 유모차가 비어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심하게 패닉하기 시작했지만 그때 숲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달려갔어. 그곳에서 그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 나무 사이를 헤매며 울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어. 아내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하자 그는 그냥 아내를 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향했던 것이었지. 할아버지도 남편이랑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었어. 아내는 대답하는 게 늦었고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었어. 쇼크 상태인 게 분명했기 때문에 즉시 의사가 호출되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무언가를 알아내게 되었어. 아내의 두서없는 말을 요약하자면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았어. 자신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었을 때 아파트 건물 쪽에서 무언가 큰 것이 달려들어 자기를 밀쳐내고 유모차에서 아이를 낚아채 철탑 쪽으로 달려간 다음 숲속으로 들어왔고 자신은 그 무언가를 쫓아 숲으로 갔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그리고 맞아. 정말로 그녀는 정확히 그것을 무언가라고 불렀고 할아버지는 그것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지. 그 후 큰 동물이 저지른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졌지만 그것은 나중에 말해주도록 할게. 그때쯤 도착한 의사는 아내를 진찰했고 숲속에서 납치범을 쫓는 동안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뭔가 작은 긁힌 상처를 발견했어. 그 이상의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쇼크 상태였지. 의사는 그녀에게 글라이신을 또는 글리세롤을 내가 노트에 뭐라고 적었는지 알아볼 수가 없네. 주고 잠을 좀 재우고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조언했어. 그는 그런 상태에서 신문을 한 할아버지를 질책했지. 또한 다음 날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입원시키라고도 조언했어. 큰 기대는 없었지만 단서가 사라지기 전 조련사와 그의 개의 도움을 받아 수색을 하기로 결정되었어. 철탑은 꽤 빨리 발견되었지. 유모차가 발견된 지점에서 250m 떨어진 곳에 머리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첨부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사실 저곳은 그런 탑이 2개는 있었지만 두 번째 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숲 대신 창고들이 있어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는 것 같아. 유모차를 조사하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걔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야. 장모 독일 셰퍼드, 덩치가 큰 수컷이고 어릴 적에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컸었어. 아파트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꼬리를 만 채 조련사의 명령을 무시했어. 조련사는 한 번도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성견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꽤 놀란 듯했지. 조련사는 큰 야생동물이 접근했고 그것이 사냥에 익숙하지 않았던 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가설을 제시했어. 유모차를 덮고 있던 천에는 작은 찢어진 틈이 있었는데 자갈과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는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을 때 찢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쨌든 그 부분을 메모해 두셨지. 아마 뭔가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 유모차 안이나 주변 땅에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낮에도 여러 번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 어쨌든 유모차는 검사를 위해 전문가에게 보내졌어.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걔가 흔적을 찾기를 완전히 거부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철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곳엔 이렇다 할 흔적도 없었고 걔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지. 그래서 주련사는 돌려보내졌고 요원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덜고자 손전등을 들고 가장 가까운 숲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 아침에 그들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아내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데려가고 있다고 말했어. 아내는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퇴원 후에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지. 남은 연결고리는 오직 하나, 그 남자의 친구들 뿐이었어. 이 모든 것을 크리미널 러시아의 지루한 에피소드로 만들고 싶지 않지만 간단히 말해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 그 사업가는 좋게 말해서 소규모 사업가였고 실종된 아이에 대한 몸값 요구 같은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그건 바로 한 달 만에 같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야. 두 형제가 큰애는 10살, 동생은 7살 집 뒤에서 놀고 있었어. 창문 아래를 파헤치며 재미있는 거 없나 찾고 있었지. 형은 당연하게도 부모님으로부터 동생을 돌보라는 지시를 받았어. 다음은 아버지가 형을 경찰서로 데려간 후 형의 증언에서 발췌한 내용이야. 때는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인 밤 10시가 되기 직전 형은 동생이 갑자기 1층 발코니 아래 어두운 구석을 가만히 서서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전에 올린 사진에서 그곳을 확인할 수 있어. 아마도 그 중 하나일 거야. 형은 동생을 여러 번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동생에게 다가가던 형은 발코니 아래에서 털로 덮인 짐승의 발이 나타나 동생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게 돼. 동생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 흥미로운 점은 가로등도 없었는데 어떻게 어둠 속에서 털 덮인 짐승의 발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가요? 처음에 형은 꼼짝 않고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어. 그리고 잠시 동안 커다란 흰 눈을 본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지. 그러고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달려가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맥주를 마시고 있던 아버지에게 갔고 아버지는 거짓말을 한다며 아들을 한 대 후려친 다음 손전등을 들고 동생을 찾으러 나갔어. 아버지는 모든 발코니 밑을 구석구석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 어느 발코니 아래 한쪽 구석에 뚫린 구멍을 제외하곤 말이야. 하지만 그 구멍은 어른이 지나가기엔 너무 좁았고 아이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 세제렛대를 가져와 지하실 문 자물쇠를 부수고 내려갔지. 그러나 불행히도 지하실 전체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거기선 썩은 내가 진동을 했고 나중에 지하실을 조사한 할아버지가 이를 확인했어. 다른 뭔가 이상하고 거의 탁한 냄새가 공기 중을 맴돌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그런 냄새를 맡지 못했지만 하지만 최종적으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재밌는 건 내가 그 애를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같은 무리에 있었고 그 애는 나보다 약간 나이가 많았으며 그가 경찰에게 한 이야기는 그 사건 이후 우리에게 한 이야기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 그는 원래 특별히 명랑하거나 무리의 분위기 메이커는 아니었지만 그 사건 이후 거의 외출하지 않게 되었고 특히 자기네 아파트 뒷부분과 마주했을 때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그곳에 가기를 단호하게 거부했었지.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믿지만
다른 한편으론 누가 알아, 그 애가 전부 지어낸 걸지. 하지만 쇼크 상태에 빠졌던 그 여자의 진술과 어린 강아지처럼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아넣은 경비견의 매우 이례적인 행동도 있었으니, 하지만 난 동물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고 생각해. 첫째로, 도대체 어떤 동물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어린아이를 납치할 수 있겠어? 아니 진짜 한 달 만에 같은 장소에서 두 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둘째로, 지하실로 이어지는 구멍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큰 동물은 들어갈 수가 없었을 테니까. 물론 첫 번째 사건에 남편의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말했듯이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상업이나 범죄와 아무런 연관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어. 차라리 두 형제 모두를 납치했다면 몰라.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유해줄 만한 내 가설도 없어.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이게 전부이다. 수사관 할아버지를 가진 러시아 안원의 소식은 두 번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고 한다.